제2권 내일을 향해 달려라. 제25장 음모의 소용돌이. 세자 신생을 고국에 봉하노라. 진원공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양우와 동관호의 영토 확정 정책 진언이 있은 지 사흘 후였다. 그에 따른 후속 조치도 곧 발표되었다. 공자 중위는 포, 공자 이호는 구루로 봉해졌다. 이 같은 봉읍 인사를 공표하며 진원공은 외방으로 떠나게 될 세자와 공자들을 내조로 불러 특별히 당부하였다. 고국은 우리 가문의 발상지이며 종읍이다. 그러한 곳에 주인이 없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으며 변경의 주인이 없으면 오랑캐는 굴복하지 않는다. 이번 봉읍은 단순한 영지 분할이 아니라 우리 진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국가 정책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신중히 선별해 임명한 것이니 분골 쇄신하여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라. 음모가 세상에 알려지면 이미 음모가 아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야 음모가 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도 그러했다. 우시가 착상하고 여의가 움직이며 진원공이 공표한 이번 결정이 사실 공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움직임임을 알아챈 이는 없었다. 오히려 공자들을 분산시키는 이번 정책은 공실과 조당의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는 계기로 여겨졌다. 강한 진나라라. 모두가 설렘과 기대감에 사로잡혔다. 변방으로 나가게 된 신생은 물론 중이와 이호마저 흥분된 얼굴로 자신의 미래를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나의 영지. 친히 다스릴 수 있는 영지를 갖는다는 것은 곧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멋지게 다스려 보이리라. 진원공 앞을 물러나는 신생과 중이, 이호는 말을 아꼈지만 격앙된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조당의 대부들 또한 들뜬 분위기를 감추지 못했다. 이때 세 공자는 모두 30을 넘긴 나이였으며 각자의 신하들이 보필하고 있었다. 이들 신하를 가신이라 부르지 않던가. 장자 신생만이 세자라는 특별한 신분 때문에 조정 대부들의 보좌를 받았다. 축하하오. 세자 신생의 스승으로 알려진 태부 두원관과 소부 이극은 중신들의 축하를 받으며 고곡으로 부임할 준비를 시작했다. 세자란 곧 군위를 잇는 계승자이다. 신생이 군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두원관과 이극 또한 재상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동안 여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던 이극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후계 다툼은 없겠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는 자신들만의 세력을 구축할 시간이었다. 비록 중이와 이호 두 공자가 차기 계승자가 될 가능성은 낮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은 공실 내에서 지분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이에 그들은 모임을 열어 각자의 주인을 섬길 각오를 다졌다. 이는 단순한 충성 이상의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꿈의 일부였다. 그러나 여희의 음모로 시작된 이번 공자들의 변토행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점차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모두를 의아하게 한 후속 인사가 발표되었다. 태부 두원관은 고곡으로 가 세자를 보좌하되 소부 이극은 조당에 남아 공실을 보살펴라. 또한 중이와 이호 공자를 보좌하던 관원들은 모두 직을 사임하고 조당에 남도록 한다. 결과적으로 대부 두원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공자와 함께할 사람들은 모두 관직이 없는 가신들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발표의 첫 번째로 의문을 품은 이는 강성에 머물게 된 대부 이극이었다. 이상하다. 영토를 확장하고 변방을 강화하려는 국가 정책이라면 왜 대부들을 배제하고 세자와 공자들만 변방으로 보내는 것인가? 이는 자칫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가신들은 관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실상 거리의 무례배에 가까웠다. 그들만으로는 변방의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백성의 원성을 살 가능성이 컸다. 이극은 극단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것은 영지분할이 아니라 유배와 다름없구나. 고립시키려는 의도인가? 비로소 이극은 여희의 도전적인 눈빛을 떠올리고 머리털이 곤두서는 자신을 발견했다. 여병의 시작인가? 증거는 없었다. 워낙 영토 확장 정책의 명분이 뚜렷했지만 그의 예감은 좋지 않았다. 자신이 조정에 남는 것 또한 세자 신생의 팔 하나를 자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고곡에 봉해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었다. 그의 몸속을 흐르는 피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겨우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는 세자 신생을 찾아갔다.
가능하다면 고곡을 사양하시고 도성에 남으십시오. 세자란 군주의 후계자입니다. 도성에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설적인 표현은 삼갔다. 이 정도로도 신생이 알아듣기를 바랐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간의 죄를 뒤집었을 위험이 있었다. 도성에 남아 대신의 반열에 오른 자신의 지위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신생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별소리를 다 하시는군요. 고곡은 부군의 나에 대한 마음입니다. 어찌 그 마음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극은 다시 말했다. 세자는 위험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역시 여희의 음모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위험이라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다. 하지만 신생은 여전히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요즘 들어 객군의 침공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곡에 머물며 방패가 되어드리면 부군께서는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그것을 어찌 위험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생의 의욕 넘치는 모습에 결국 이극은 한숨을 내쉬며 물러났다. 또 한 사람이 공자들의 변토행에 눈썹을 꿈틀거리며 속으로 외쳤다. 재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속으로 외친 사람은 원로 대신 호돌이었다.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호돌은 적족의 혈통을 지닌 인물이었다. 진나라에 귀화하여 대신의 반열에 오를 정도의 능력을 갖췄던 그의 역량은 이미 입증된 바였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통찰력은 더욱 날카로워졌으며 학식은 부족하더라도 경륜은 깊었다. 그는 어린 시절 세자 신생의 스승 역할을 맡았던 인연이 있어 지금까지도 신생을 향한 애정 어린 눈길을 감추지 않았다. 음모구나. 이극이 단순히 추측하는 데 그쳤다면 호돌은 단호하게 결론을 내렸다. 그의 통찰력은 음모의 주모자까지 꿰뚫었다. 여희. 그러나 호돌이 직접 음모를 밝혀내기엔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증거도 없었다. 공연히 분란만 초래할 뿐이었다. 마침 세자의 태부인 두원관이 고곡 부임 인사차 호돌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지기로 알려진 사이였다. 여우의 꼬리가 보이요. 두원관이 조언을 구하며 작별 인사를 건넸을 때 호돌은 이렇게 답했다. 두원관은 그 말을 듣고 두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세자를 패적시키려는 자가 있소. 설마. 판단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나로선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소. 다만 만약 세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면 망명을 권하시오. 그 길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이오. 두원관은 호돌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두 아들이 호돌을 찾아왔다. 호모와 호원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아버지를 닮아 현사의 기질을 타고났으나 관직을 받지 않은 백두였다. 대신 그들은 둘째 공자인 중이를 섬기며 따랐다. 즉 중이의 가신으로 활동하며 그의 곁에 있었다. 중이의 어머니인 호희의 남동생이 바로 호모와 호원 형제였다. 그들은 중이의 외숙으로서 특히 호원은 어린 시절부터 중이와 깊이 교류하며 보좌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는 중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호원은 당당하고 기대에 찬 음성으로 말했다. 이번에 중이 공자를 모시고 포읍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호돌은 조는 듯 가늘게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한참 만에야 그의 입이 무겁게 떨어졌다. 포읍은 먼 곳이다. 도성인 강성으로부터 서북쪽으로 370리에 위치한 곳, 주변으로는 융족을 비롯해 여러 오랑캐가 둘러싸고 있었다. 진나라 판도의 밖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섬서성 교성현 일대다. 호모와 호원은 아버지 호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그의 얼굴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호돌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셋째 공자 이호의 행선지인 구름 역시 멀다. 포읍보다는 반 정도 가까운 거리지만 변방은 변방이었다. 굴에는 두 곳이 있다. 하나는 북굴, 지금의 산서성 기련 동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다른 하나는 남굴, 이 두 곳을 합쳐 이굴이라 한다. 이호가 가야 할 곳은 바로 북굴이었다. 그곳은 오랑캐와의 접경지대로 두 곳 모두 성곽도 없는 외로운 섬과 같은 곳이다. 언제 융족과 적족의 침공을 받을지 모른다.
호원은 아버지의 말을 받아 당당히 대답했다.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께서 공자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중이 공자를 잘 보필하여 오랑캐를 토벌하고 진나라 영토를 넓히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호돌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너희들은 결코 오랑캐와 싸워서는 안 된다. 특히 적족과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호를 맺어야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은 이것뿐이다. 적족은 바로 호돌의 출신지였다.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적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있는 진나라 변방국 중 하나로 적은 곧 적이라 불렸다. 중원 북방 일대에서 활개를 치던 오랑캐였다. 적은 여러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빨간 옷을 즐겨 입는 적과 꿩의 날개로 머리를 장식하는 적적이 대표적이었다. 여기서 적은 꿩의 날개를 의미하며 때로는 성씨가 부족명이 되어 호씨나 고락씨로 불리기도 했다. 어느 부족이든 북적의 공통점은 그들이 늘 중원을 향해 남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 이들과 싸우지 말라니. 포읍으로 나가는 목적이 바로 그러한 오랑캐를 저지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번에는 호모가 물었다. 신생을 비롯한 세 공자는 덫에 걸렸다. 주공은 결코 공자들을 위해 영지분할을 한 것이 아니다. 도성에서 추방당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호모와 호원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호돌은 말을 이어갔다. 더 이상 설명한들 너희가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내 말대로 하여라. 혹 무슨 조짐이 보이면 내가 즉시 포읍으로 기별할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중이 공자를 도와 적족 부락으로 신속히 몸을 피하도록 하여라. 호돌의 이 말은 호모와 호원에게는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들렸다. 그러나 더 이상의 자세한 이야기는 얻어낼 수 없음을 깨닫고는 아버지 앞에서 물러났다. 며칠 후 세자 신생은 태주 두원관과 함께 고곡으로 떠나갔다. 공자 중위는 호모, 호원, 서신, 선진, 가타, 계자추, 전일 등 신복가신들을 거느리고 포읍으로 향했다. 이호 또한 극에 여의생과 함께 그룹으로 부임해 갔다.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가슴에 품은 큰 포부 때문에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다.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남몰래 웃음을 머금고 있는 눈길이 있었으니 바로 여희의 것이었다. 이로써 도성에는 해제만 남게 되었구나. 때는 BC 664년이었다. 진나라 연호로는 진원공 13년 여름 제나라에서는 제환공이 영지국과 고죽국을 정벌한 다음 해였고 초나라에서는 투고거토가 영윤으로 국정을 쇄신하던 시기였다. 세고을에서 성을 쌓는 일이 시작되었다. 신생이 내려간 고곡은 본래부터 성곽이 있었으나 너무 허름하여 보수의 필요가 절실했다. 신생은 대부 조숙의 도움을 받아 성벽과 해자를 높이고 깊게 수리하여 지난날보다 훨씬 더 견고한 성을 완성했다. 성이 완성된 후 사람들은 고곡성을 신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진원공의 명에 따라 중위와 이호의 영지인 포읍과 구룹에서도 성 쌓는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 두 읍의 축성을 감독한 사람은 대사공 사위였다. 사위는 포읍과 구룹을 오가며 축성을 관리했으나 성은 예정된 기일보다 훨씬 빨리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목재와 흙으로 대충대충 쌓은 말 그대로 부실공사였다. 이 사실을 중위와 이호가 모를 리 없었다. 특히 공자 중위는 사려 깊은 성격으로 사위의 부실공사를 모른 척하며 말을 아꼈다. 우리 삼형제는 덫에 걸렸다. 포읍에 도착한 중위는 비로소 자신들의 영지 행차가 누군가의 음모임을 눈치챘다. 아무런 군대도 제공되지 않았고 부실한 성 쌓기마저 그 증거로 여겨졌다. 이 상태로 오랑캐와 싸운다면 패배와 몰락뿐이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성에 있는 진원공에게 항의하거나 음모를 꾸민 여의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지내면 된다. 모든 것은 오로지 하늘의 뜻. 도도하게 흐르는 황하의 물을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사람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다. 자신이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것에 저항하거나 바꾸려는 행위는 무모한 것이다. 포읍으로 부임한 후 중위의 생활은 단순했다.
그는 가신들과 어울려 사냥을 나가거나 은밀히 적족 경계를 넘나들며 주변 이족들과 교류를 가지는 데 그쳤다. 하지만 셋째 공자인 이오는 달랐다. 그룹 성곽의 부실함이 눈에 띄자 그는 크게 분노하며 외쳤다. 이것을 어찌 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오는 축성 감독을 맡았던 사위를 벌하기 위해 몰래 진원공에게 사람을 보내 부실 축성을 고했다. 진원공은 사위를 불러 꾸짖었다. 그대가 감독한 포읍과 그룹의 성곽이 매우 부실하다고 들었소. 매사에 철저한 그대이기에 특별히 두 고을의 축성을 맡겼는데 이번에는 어찌하여 날림으로 지었는가?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한나라에 도성이 넷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주공께서 세 공자를 각 고을로 내보내셨으니 이는 곧 나라가 넷이 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성을 굳건히 쌓았다가 후일 그들을 다스릴 일이 있을 때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찌하겠습니까? 몇 년 후 반드시 그러한 일이 생길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성을 일부러 정성스레 쌓지 않은 것입니다. 사위는 진원공의 모신으로서 진나라 공실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었다. 그는 이미 진원공이 신생, 중이, 이호를 새 고을로 보낸 데에 다른 뜻이 있음을 간파한 현사였다. 사위는 일부러 부실 공사를 진행하며 새 공자를 도성으로 다시 불러들일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간언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진원공은 사위의 말을 다르게 해석하며 생각했다. 그렇군. 공자들의 세력이 강해지면 도성이 위험하겠군. 진원공은 사위의 부실 공사에 대해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낙심했다. 그가 노린 것은 공자들의 소원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공실의 분란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는 궁성을 나오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시를 읊었다. 여우 가죽의 옷이 갈래갈래 찢어져 장차 한나라에 새 주인이 있구나. 내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내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BC 661년 진원공은 파격적인 군제를 편성했다. 진나라 내에 이군을 두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군제를 보면 천자국인 주나라는 육군을 둘 수 있었고 제후국 중 대국은 3군, 중소국은 2군, 약소국은 1군의 병력만을 보유하도록 군사력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약소국에 해당하는 진나라는 지금까지 1군의 군대만을 보유해왔다. 이는 주왕실의 명령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병력만으로는 주변 오랑캐를 제어하기에 부족했다. 중원 진출. 이러한 꿈을 품고 있던 진원공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주왕실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1군을 추가로 징병하여 상하 2군 체제를 두기로 결심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군은 병차 200승으로 구성된다. 병차 1승에는 3명의 장수급이 탑승하며 그 뒤로 75명에서 100명의 전투원이 배속된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1군의 병력은 적게 잡아 1만 5천 명, 넉넉히 잡으면 2만 명에 달한다. 주왕실에서 규정한 1군의 병력은 1만 2,500명이지만 이를 엄격히 지키는 제후국은 이미 드물었다. 진원공의 2군 창설로 진나라의 군사력은 약소국에서 중소국의 반열로 급격히 상승했다. 군사의 수가 배로 늘어나 총 3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진원공은 이를 상군과 하군으로 나누어 상군은 도성에 두고 자신이 직접 지휘했으며 하군은 세자 신생에게 맡겨 고국에 배치했다. 겉으로는 세자 신생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여희의 치밀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 원래 세자는 전쟁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세자는 군주의 대리인이자 차기 계승자로서 군주의 공실 부재 시 공실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해제의 장래가 불투명하다. 여인은 이러한 판단 아래 세자 신생을 고국으로 내보낸 뒤 군대까지 내주어 그를 전쟁에 직접 참가시키려는 계획을 꾸몄다. 이로 인해 신생에게는 새로운 칭호가 붙었다. 장수 신생. 진원공의 명령이 떨어지거나 적국의 침공이 있을 때 신생은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여희의 이러한 음모로 인해 진나라의 군사력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강력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군사력이 막강해진 진나라는 이웃 소국들에 대한 본격적인 병탄을 시작했다.
그 첫 희생양은 경나라였다. 진원공은 친히 상군을 이끌고 국경을 돌파하여 경나라를 침공했다. 경나라는 지금의 산서성 하진현 남부 일대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하군의 장수인 신생에게도 참전을 명령하며 이는 영토 확장의 대명분을 지닌 전쟁이었다. 진원공이 지휘하는 상군도 훌륭히 싸웠지만 신생이 통솔하는 하군의 무공은 더욱 혁혁했다. 진나라 대승을 거두다. 이 소식이 도성 강성에 전해지자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여인은 양호와 동관호를 불러 물었다. 세자는 이 물음의 의미를 어찌 이호가 모를 리 있겠는가. 의외로 선봉에 서서 많은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희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심히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다. 진나라 군대는 경나라 병탄에 만족하지 않았다. 진원공은 곧이어 광나라를 침범했고 위나라까지 쓸어버렸다. 승승장구하며 2년 사이 진나라는 주변 대여섯 개의 소국들을 모조리 합병했다. 그때마다 세자 신생의 이름은 더욱 높아졌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세자를 위험에 빠뜨리려던 여희의 의도는 오히려 세자의 인기와 위명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인은 점점 초조해졌다. 신생이 싸울 때마다 공을 세우는 것은 주공께서 이끄는 상군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자가 단독으로 전쟁을 벌여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귀띔한 사람은 정부 우시였다. 여희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렇군. 어째서 지금까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날 밤 여인은 자신의 침실을 찾은 진원공의 귀에 나지막히 속삭였다. 군우께서는 이미 나이가 연로하십니다. 언제까지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실 수는 없습니다. 다음번에는 세자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군우께서는 도성에서 편히 승전보만 기다리십시오. 진원공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좋은 말이다. 세자도 이제는 충분히 혼자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조례석상에서 이미 여의로부터 지시를 받은 양호와 동관호가 진원공에게 아뢰었다. 경, 곽, 위나라를 합병함으로써 이제 우리 진나라의 영토는 수백 리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강대국의 대열에 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당장 도성 동남쪽에 위치한 동산꼬락시만 하더라도 자주 우리 변경을 침공해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공께서는 군마를 풀어놓지 마시고 속히 동산꼬락시의 정벌에 나서십시오. 동산꼬락시는 동산에 사는 고락시라는 뜻으로 적적의 한 갈래였다. 진나라 도성인 강성과 황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로서는 중원 진출의 장애 중 하나였다. 그러나 양호와 동관호가 굳이 동산꼬락시를 거론한 이유는 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곳은 신생이 머물고 있는 고국에서 불과 10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진원공은 전날 밤 여희의 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부터 나도 동산꼬락시를 치려고 마음먹었었다. 이참에 세자 신생으로 하여금 동산꼬락시를 정벌케 하여 황하와 이어지는 통로를 개척하리라. 그러나 이때쯤 신생을 비롯한 세공자를 해치려는 음모가 진행 중임을 눈치챈 조정 중신들이 몇몇 생겨나 있었다. 세자의 소부에서 조정의 대신으로 승진한 이극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진원공의 명이 떨어지자마자 정색하며 일어나 가냈다. 그러기에 임금이 도성을 비우면 세자가 나라를 보살피며 아침 저녁으로 아버지인 군우께 문안을 드리는 것이 세자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자는 어떻습니까?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옳지 못하거늘 어찌 싸움터로 내보내 위험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극은 큰 용기를 내어 간언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세자 문제를 거론한 최초의 발언이었다. 모두 숨을 죽였다. 과연 주공의 입에서는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 그 대답 여하에 따라 진원공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나라 공실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었다. 진원공은 보일 듯 말 듯 이마를 찡그렸으나 어조는 예상보다 격하지 않았다. 신생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운 경험이 있소. 하지만 그것은 모두 주공과 함께 한 참전이었습니다. 세자에게 단독으로 싸움을 맡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원공은 대답 대신 잠시 이극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다른 대부들은 긴장했다. 진원공의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진원공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과인에게는 아들이 8명이나 있소. 아직 누구에게 군의를 물려줄지 정한 바 없으니 그대는 너무 근심하지 마오. 순간 정청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공실에는 엄연히 세자가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도 진원공은 군의를 물려줄 계승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태연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신생을 세자에서 패적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이로써 이극을 비롯한 조정 중신들은 진원공의 마음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이극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궁성을 물러나왔다. 아직 누구에게 군의를 물려줄지 정한 바 없다. 진원공의 이 말은 진나라 공실과 조정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모두들 술렁이며 신생의 앞날을 걱정하기도 하고 누가 다음 후계자로 지목될 것인지 섣부른 예측을 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신생이 머물고 있는 고곡은 수도 강성에서 약 1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23일이면 강성의 소식이 고곡에도 전해졌다. 세자 신생은 도성을 다녀온 부하들로부터 자신이 동산고락시를 정벌하기 위해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소식과 진원공과 대부 이극 사이에 오간 대화를 전해 들었다. 여희의 음모설이 분명합니다. 신복 부하의 전언에 신생은 침울해졌다. 자신의 고곡행에 이토록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강성을 떠나기 전 이극이 충혈된 눈으로 간언하던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 고곡을 사양하시고 도성에 남으십시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는 고곡으로 떠나왔고 다시는 강성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날 밤 신생은 예전의 스승인 이극에게 편지를 썼다. 궁성의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나는 세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겠지요. 짤막했지만 세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 함축적인 내용이었다. 이는 곧 나를 공궁에서 구해주십시오라는 구원의 요청이기도 했다. 며칠 후 이극으로부터 답신이 도착했다. 주공께서 세자에게 백성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시고 군대 지휘하는 법을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생각은 일절하지 마시고 오로지 자신의 할 도리를 생각하십시오. 주공께서 무엇 때문에 공자를 세자 위에서 몰아내시겠습니까? 세자께서는 오로지 불효와 불충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몸을 닫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면 어찌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언뜻 보면 고리타분하고 도덕적인 교훈으로 가득 찬 충고였다. 도성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던 이극다운 답변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었다. 신생은 실망했다. 그러나 며칠을 두고 그 내용을 곱씹을수록 신생의 머릿속을 자극하는 것이 있었다. 자신의 할 도리를 생각하십시오. 불효와 불충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랬다. 이극은 신생에게 세자 패적의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아무리 진원공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세자를 패할 수는 없다. 공실의 여론을 살펴야 하고 백성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세자를 패할 만한 죄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세자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의 법도요 공실의 관례였다. 그러니 세자는 주공의 명령에 따라 동산고락시를 정벌하는 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라고 그는 역설하고 있는 것이었다. 공연히 음모설에 휘말리어 불효와 불충을 저질러서도 안 됩니다. 신생은 이극의 이러한 음성을 들은 것 같았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도 이제 명확해졌다. 그렇다. 효성과 충심이야말로 여희의 음모를 깨부술 비책이다. 그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쳐다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며칠 후 진원공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다. 세자 신생은 동산고락시를 정벌하라. 진원공은 특별히 신생을 위해 옷 한 벌과 결 하나를 하사하며 고문역으로 원로 대신 호돌과 대부 선우를 파견했다. 그러나 진원공이 하사한 옷과 결은 신생의 마음을 또 한 번 어지럽혔다. 옷의 반쪽은 군주가 입는 의복의 무늬였으나 다른 반쪽은 잡병이 입는 전복의 색깔이었다. 몸에 차는 결 또한 옥이 아닌 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신생의 눈썹이 누에처럼 꿈틀거렸다.
강성에서 파견된 고문혁 호돌과 선우도 놀랐고 고국의 가신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빈청하는 삽시간에 싸늘해졌다. 고문혁 선우가 냉정을 되찾고 신생의 마음을 달랬다. 반쪽을 주공의 의복과 같은 무늬로 만든 것은 군권을 완전히 장악하라는 뜻으로 생각됩니다. 결코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니 세자께서는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선우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 그는 진나라의 위대한 건설을 믿으며 공자들이 변방으로 흩어졌을 때도 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음모 따위는 없다고 믿었으며 자신의 아들 선진을 공자중이의 수행원으로 보내 포읍으로 나가게 한 것도 그의 이러한 사고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의 고문관인 호돌은 생각이 달랐다. 시절은 일의 성패를 말해주는 표시가 되며 의복은 신분을 밝히는 것이며 몸에 차는 장식은 속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신중한 사람은 원정의 명을 내림에 있어 봄철을 택해야 하고 옷을 입힘에는 순수한 색깔의 옷을 입혀야 하면 결을 장식함에는 옥으로 만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원정은 겨울철에 명령을 내렸으니 이는 일의 진행을 막히게 하는 것이요. 잡색의 옷을 내린 것은 주공께서 세자로 삼을 생각이 없다는 뜻이며 금결을 차게 한 것은 이미 마음이 떠났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세자께서는 이 기회에 차라리 다른 나라로 망명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강성에서 파견된 고문들의 뜻이 정반대로 나뉘자 신생은 혼란을 느꼈다. 여기에 고국의 가신들마저 가세하여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한이가 말했다. 잡색의 옷은 떳떳지 못한 주공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요. 금결은 이별을 뜻하는 장식품입니다. 동산꼬락시의 정벌을 보류하십시오. 선단목이 가세했다. 이 옷은 미친 사람도 의심할 만한 옷입니다. 지금 궁성에는 반드시 세자를 해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호돌 대신의 말씀대로 다른 나라로 달아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망명론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대부 양설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달아나서는 안 됩니다. 부군의 명을 어김은 불효이고 나라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불충입니다. 설사 주공의 마음이 딴 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세자께서는 오랑캐와 싸우다가 죽으십시오. 이러한 대신들과 가신들의 토론을 듣고 있던 신생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밝혔다. 나는 싸우겠다. 부군께서 나에게 군사를 내주고 싸우러 가라 하신 것은 나의 마음을 떠보시려는 것이다. 나는 부군의 뜻에 따라 동산꼬락시를 정벌하겠다. 설사 전쟁터에서 죽더라도 불효와 불충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다. 내 어찌 죽음이 두려워 타국으로 망명할 수 있겠는가. 그는 호돌에게 병차를 조정하게 하고 선우를 오른편에 앉혀 동산꼬락시의 본거지인 직상을 향해 진격해 나갔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었다. 세자 신생은 친히 앞장서서 적진을 달렸다. 눈물을 뿌리며 칼을 휘둘렀다. 이러한 신생의 모습에 병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자신의 할 도리만 생각하십시오. 불효와 불충을 두려워하십시오. 신생은 오로지 이극의 말만 생각하며 그 다음 일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다. 둥둥둥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군사들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고락시가 패퇴하고 있습니다. 대부 양설이 달려와 보고했다. 비로소 신생은 눈을 들어 직상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과연 고락시의 군사들은 등을 보이며 뿔뿔이 달아나고 있었다. 대승이다. 신생의 눈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인은 우울했다. 들리는 말마다 세자 신생의 칭송뿐이었다. 신생의 패전.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직 그 한마디뿐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가 어찌 이리도 어려운가. 오히려 신생의 위상만 더욱 높아질 뿐이었다. 아직 낙심하기엔 이릅니다. 우시가 위로했으나 여희의 어두운 얼굴은 좀처럼 밝아지지 않았다. 그 무렵 진나라 남쪽에 있던 괭나라의 침공이 부쩍 잦아졌다. 괭나라는 예전부터 주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중소국 중 하나였다. 대대로 괨공이라 하여 주왕실의 경사직을 맡아온 탓으로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황하 강변에 인접해 있어 중원 여러 나라와 교류가 활발한 교통 요충국이기도 했다. 진나라가 진원공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중원 진출을 꾀했으나
황하 이남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것은 오로지 괭나라가 그 통로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진나라와 괭나라는 예전부터 사이가 나빴다. 특히 10여 년 전 진원공이 사위를 시켜 공실의 환숙과 장백 후의 공자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은 두 나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공족들을 한 성에 몰아넣고 몰살시켰으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공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간신히 성을 빠져나가 괭나라로 망명했고 그때부터 진나라 탈취 공작을 시작했다. 그들은 괭나라 군주인 괭공을 부추기며 말했다. 지금 진원공은 여의라는 미색에 빠져 세자 신생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강성을 침공하여 진나라를 멸망시키십시오. 진나라의 영토 확장을 늘 불안해하던 괭공은 이 말에 크게 기뻐하며 틈만 나면 군사를 내어 진나라 영토를 침공하기 시작했다. 세자 신생이 동산꼬락시를 정벌한 이듬해인 진원공 19년 BC 658년 괭공은 다시 진나라 국경을 넘어 침공해왔다. 이때 진원공은 이미 상군과 하군으로 군제를 편성하고 주변 오랑캐들을 정벌한 뒤라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괭군이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갑옷과 투구를 걸치며 말했다. 잘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괭나라를 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놈들이 스스로 먼저 싸움을 걸어왔구나. 그러나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진원공은 갑옷과 투구를 벗었다. 여의가 부추겼기 때문이다. 고곡은 강성 남쪽에 있으므로 괭나라와 가깝습니다. 어찌 세자를 놔두고 군우께서 친히 나가려 하십니까? 이번에도 세자를 보내어 괭나라를 정벌하게 하십시오. 진원공은 여희의 말을 받아들여 친정을 단념하고 정청으로 나가 다시 명을 내렸다. 세자 신생으로 하여금 괭군을 정벌케 하라. 정청안은 다시 술렁거렸다. 이제는 대부분의 대부들도 진원공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또 이극의 얼굴을 훔쳐보는 눈빛들이 이어졌다. 당연히 이극의 반대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안 됩니다. 세자 신생으로는 괭나라를 정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나선 사람은 동관오였다. 동관오라면 여희의 조종을 받는 공자 해제의 당이 아니던가. 모두들 놀라며 앗 하는 표정으로 동관오를 돌아보았다. 어째서 세자 신생으로는 불가하다는 것인가? 진원공 역시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세자의 군대는 이제 막 동산꼬락시를 정벌한 뒤라 피로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군대로는 강한 괭나라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대신 대부 순식에게 병차를 내주시어 괭나라를 정벌케 하십시오. 대부 순식이라는 말에 진원공은 비로소 동관오의 말뜻을 깨달았다. 순식은 해제의 스승이었다. 지난번 동산꼬락시의 정벌은 신생을 패하게 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깎아내리려는 데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공연히 신생의 위명만 높여놓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그럴 바에는 해제 공자의 스승인 순식에게 공을 세워 해제의 공실 지위를 높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동관오는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략 수정이었다. 순식은 진원공에게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고지식한 면에 지모와 경륜까지 겸비했다. 그는 진원공 초기에 대부 반열에 오른 귀족이었으나 자신의 세력보다는 공실 세력 안정과 확충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재상 사위와 비슷한 노선을 걸었으나 같은 당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사위는 주공보다는 공실, 공실보다는 나라라는 사고관을 가진 반면 순식은 그와는 정반대의 사고관을 가졌다. 나라보다는 공실, 공실보다는 주공. 그렇다고 순식이 양오나 동관오 같은 간신 무리와 같은 일당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아첨이나 감언이설을 일삼는 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는 충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다만 그의 충언은 나라나 공실보다는 진원공을 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일 뿐이다. 양오와 동관오가 그런 순식에게 미소를 머금으며 접근한 것은 세자 신생이 동산꼬락시를 정벌하고 돌아온 직후부터였다. 여희 또한 내궁으로 순식을 초청하기도 했다. 해제 공자의 지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순식은 여희의 모습을 대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다.
지나치게 아름답다. 잠깐 엉뚱하게도 그녀의 외모를 평하는 마음이 일었다. 그렇다고 요기를 느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가냘프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 하는 동안 면담 시간이 끝났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그는 긴장해 있었다. 대부 순식을 고자 해제의 부로 삼노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진 것은 여희와의 면담이 있은 지 이틀 후의 일이었다. 그 뒤로는 싫든 좋든 양호와 동관호를 자주 접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가능한 한신생을 비롯한 공자들에 관한 일에는 끼어들지 않았다. 공자들을 해치려 한다는 여희의 음모설이 들려와도 그는 일체 귀를 틀어막았다. 오직 나의 맡은 바 직분을 다할 뿐이다. 이런 고지식한 면이 오히려 여희의 음모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줄을 순식 자신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식은 진원공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외궁의 텅 빈 방에서 순식은 진원공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독대였다. 그는 신생에 관한 일이거나 해제에 관한 일이겠거니 짐작하며 긴장했다. 끼어들고 싶지 않다. 이것이 그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러나 진원공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튀어나왔다. 괵을 치고 싶은데 승산이 있을까? 괵나라 말씀입니까? 순식은 잠시 머릿속을 정리하며 공자들에 관한 일이 아님을 알고 내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렇소. 듣자 하니 중원 동쪽에는 제환공이 패공이라 일컬으며 자주 회맹이라는 것을 여는 모양이요. 우리도 이제 그들과 교류하며 나라의 세력을 확장해야 할 터인데 그 길목을 괵나라가 가로막고 있질 않소. 나는 괵을 정벌하고 중원과 이어지는 교통로를 개척하고 싶소.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괵을 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순식은 진원공과의 독대에서 말을 이어갔다. 하나는 괵의 군사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이군을 창설하여 강한 군대를 보유하게 되었지만 괵나라는 이미 진작부터 이군을 운영해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지킬 수는 있지만 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이요? 괵과 우리 진 사이에는 우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나라는 대대로 우리 진나라보다는 괵나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우리가 괵을 치면 우나라는 반드시 괵을 도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군사를 옮겨 우를 치면 이번엔 괵나라가 우를 도울 것입니다. 신은 두 나라와 싸워서 이겼다는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우나라는 지금의 산서성 평육현 북부에 위치한 희성의 나라로 진과 괵나라 사이에 끼어 있는 소국이었다. 그러나 옛날부터 괵과는 이와 입술의 관계라고 불릴 만큼 긴밀하고 우호적인 교류를 맺어왔기 때문에 순식으로서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럴 때 순식의 모습은 영락없는 지략가였다. 진원공은 그의 논리 정연한 말에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풀 죽은 표정이 역력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괵나라를 이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단 말이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어려운 점을 해결하면 능히 괵나라를 쳐서 멸할 수 있습니다. 그대에게 이를 해결할 묘책이 있소. 했습니다. 순식의 말은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진원공의 표정은 다시 밝아졌다. 어서 그 묘책이란 것을 말해보시오. 신이 듣건대 괵공 추는 자만심이 강한 데다가 여색을 몹시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공께서는 먼저 괵공에게 미인과 재물을 듬뿍 보내어 몸을 굽혀 화평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괵공은 반드시 우리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고 마음이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견융을 시켜 괵나라를 치게 하여 괵군과 견융이 싸우는 틈을 타서 군사를 일으키면 가히 괵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을 교만하게 하여 승리를 거두는 계책입니다. 우나라는 어찌하면 좋겠소? 그것은 괵공이 교만에 빠져 우리 진나라에 대한 경계를 늦추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식의 자신만만한 태도에 진원공은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 좋도다. 제 나라에 관중이 있고 초나라에 투고거토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순식이 있구나. 이때부터 진원공은 순식만을 믿게 되었다. 그것은 곧 사랑하는 아들 해제의 장래를 다지는 일이기도 했다. 괵나라로 보낼 화평 사신으로 대부 비정이 임명되었다. 비정은 외교 전문 담당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교 일을 전담해온 사람이었다.
사위와 더불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중신 중에 한 사람이었다. 화평이라고? 처음에는 냉소를 머금던 괴공은 진나라 사신 비정이 데리고 온 미인과 열수레의 재물을 보고 태도가 돌변했다. 보기 민망할 정도로 누런 이를 드러내며 흡족함을 표시했다. 이제야 진이 우리 괭나라를 알아보는구나. 괭나라 대부 중 주지교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비정의 방문을 보고 한눈에 진나라의 화평 요청이 괴공의 교만함을 불러일으키려는 계략임을 눈치챘다. 은밀히 괴공에게 간했다. 이것은 진나라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수작입니다. 주공께서는 어찌 미끼를 삼키려 하십니까? 그러나 괴공은 주지교의 말을 거들떠보지 않고 비정이 건네주는 미인과 재물을 받았다. 과연 괴공은 순식이 바라던 대로 진나라에 대한 경계를 완전히 없애고 우쭐대는 행동을 서슴지 않기 시작했다. 제환공이 동방의 패공이라면 나는 서방의 패공이다. 그는 연일 미인들과 더불어 향락에 도취되었다. 이를 보다 못한 주지교가 다시 괴공에게 간했으나 괴공은 오히려 그를 변방으로 좌천시켜버렸다. 아, 괭나라가 망할 날도 멀지 않았구나. 주지교는 이렇게 탄식하며 부임지인 하양으로 떠나갔다. 하양은 지금의 산서성 평육현 동쪽 일대로서 황하 연안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다. 때맞추어 서쪽 일대에 세력을 펴고 있던 견융이 괭나라 국경을 넘어 침공해왔다. 이 침공이 진나라 대부 순식의 사주에 의한 것인 줄 알 리 없는 괴공은 친히 군대를 거느리고 상전 들판으로 나가 견융과 대치했다. 모든 것이 계획한 대로 돌아가자 진원공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순식을 불러 물었다. 이제 괴군이 우리 쪽의 방비를 소홀히 하고 모든 힘을 견융에게로만 쏟고 있으니 과인이 괴를 쳐도 좋겠소? 순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괴과 우나라는 서로 친한 사이입니다. 먼저 우나라의 일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 후에 괭나라를 치면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우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작정이오? 신이 전부터 궁리해온 계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계책대로만 하시면 주공께서는 한 번의 군대로 괴근 물론 우나라까지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원공은 우나라까지도 굴복시킬 수 있다는 말에 입이 벙긋 벌어졌다. 그 계책을 자세히 말해보오. 먼저 우와 괭나라 사이를 떼어놓는 것입니다. 주공은 지금 곧 귀한 보물을 우나라에 보내어 화평을 청하고 괭나라를 치기 위한 길을 빌리십시오. 우공이 순순히 길을 빌려주겠소? 원래 우공은 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귀한 보물을 보면 마음이 흔들려 길을 빌려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주공께서 과연 그 귀한 보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걱정일 따름입니다. 그대가 우공에게 보내려고 하는 보물이 무엇인데 그러시오? 옛날부터 우공은 수국의 옥과 굴산 지승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주공께서 이 두 가지 보물을 아깝다 여기지 않고 우공에게 보낸다면 우공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길을 빌려줄 것입니다. 수국은 진나라 땅으로 옥의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옥은 빛깔과 질이 어찌나 곱고 좋은지 수국의 옥이라 하여 최상품의 옥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진나라에 또 하나의 명산품으로 말이 있는데 그중 구룹에서 나는 말은 천금을 주어도 사지 못할 정도로 유명하고 뛰어났다. 굴산지승이 바로 그것이다. 굴산지승은 구룹에서 태어난 말이라는 뜻이다. 굴은 진나라 땅의 이름으로 진원공의 셋째 아들 이호가 부임해 간 곳이기도 했다. 승은 네 마리 말을 뜻하며 원래 수레를 세는 단위였지만 수레 한 대를 끄는데 필요한 말이 네 마리였기 때문에 말을 세는 단위로도 사용되었다. 순식의 입에서 수국의 옥과 굴산지승이라는 말이 나오자 진원공은 이내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 두 가지 물건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끼는 지극한 보물이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내줄 수 있으리요? 진원공의 표정에 아까워하는 기색이 역력하자 순식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신은 주공께서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우와 괭나라는 순치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나라의 길을 빌려 괭을 치면 우나라는 졸지에 입술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입술을 잃은 마당에 이가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괭을 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나라를 치면 우공은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은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 그 수국의 옥과 굴산지승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로 주공의 것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지금 수국의 옥과 굴산지승을 내준다고는 했지만 이것은 외국 창고에 잠시 보관해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래도 두 가지 보물을 내주는 것을 아까워하시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원공은 마음을 쉽게 정하지 못했다. 듣자 하니 우나라에는 궁지기와 백리애라는 두 명의 유명한 현신이 있다고 하오. 그 두 사람이 우리의 계책을 짐작하고 방해한다면 우리는 공연히 보물만 날리는 셈 아니오. 주공의 그 말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공은 욕심이 많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궁지기와 백리애가 현명하다고는 하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찌 그 현명함을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공은 틀림없이 수국의 옥과 굴산지승의 마음을 빼앗겨 궁지기와 백리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순식에 끈질긴 간언의 진원공은 마침내 승낙의 말을 내렸다. 좋소. 그대가 친히 우나라로 가서 길을 빌리도록 하시오. 가도멸객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길을 빌려서 괭나라를 치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나라의 정벌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도멸객이란 말은 속임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가도멸객 길을 빌려 괭나라를 멸하다. 기회를 포착하여 세력을 확장시키거나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 남의 힘을 빌린 후 상대방까지 자기 손아귀에 넣어버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진나라 사신 순식이 아련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받은 우공은 즉시 직감을 통해 진나라가 괭나라를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공은 괭나라와의 오랜 우호적 관계를 떠올렸다. 괭나라와의 교류는 우나라의 국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에 그는 이 요청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순식을 불러들인 우공은 물품 대장을 확인하는 순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물품 목록에는 진나라가 제안한 수국의 옥, 금빛과 희귀함이 전설로 회자되는 보물, 그리고 굴산지승 주왕실조차 탐낼 만큼 가치 높은 보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보물들은 단순한 물품을 넘어 우공의 결심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유혹으로 작용했다. 우공은 마음속에서 거절의 확고함과 보물의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며 지도자로서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공은 기쁨이 용솟음치며 냉랭하던 눈길이 금세 환해졌다. 순식은 우공의 이러한 변화를 재빠르게 눈치채고 품속에서 수국의 옥을 꺼내 우공에게 바쳤다. 영롱한 빛깔의 구슬이 모습을 드러내자 어둡던 정청 안은 한순간 밝아졌다. 우공은 구슬을 찬찬히 살펴보며 감탄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수국의 옥이란 말이오? 순식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렇습니다. 옥을 천천히 들여다보던 우공은 고개를 들어 물었다. 내가 알기로 수국의 옥은 진나라의 가장 귀한 보물이자 천하에 짝이 없는 물건이라고 들었는데 어째서 이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오? 순식은 기다리던 질문이 나오자 한껏 허리를 굽히며 답했다. 우리 주공께서는 늘 군우의 어진덕을 사모하며 동시에 우나라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런 보물을 가질 수 없다 하여 우나라와 영원히 화평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공은 말을 듣고 다시 물었다. 그래도 과인에게 따로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을 터인데? 순식은 우공의 날카로운 질문에 더욱 공손히 대답했다. 과연 군우의 영명하심은 소문대로입니다. 군우께서도 아시다시피 괭나라는 예전부터 우리 진나라 남쪽 변방을 자주 침공해왔습니다. 우리 주공은 평화를 사랑하시어 화평을 청했습니다만 괴공은 번번이 국경을 침범하면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침내 우리 주공께서는 우나라의 길을 빌려 괭나라를 꾸짖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군우께서 길을 빌려주신다면 우리 진나라는 괵에서 노획한 물건을 모두 우나라에 바칠 것이며 주공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군우와 더불어 영세화평을 맹세할 작정이십니다. 순식의 청산유수 같은 말에 우공은 점차 마음이 기울며 흐뭇한 미소를 보였다. 영세화평이라. 좋은 말이오. 그때였다. 궁정의 한쪽에서 우나라 대부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우공에게 간언을 올렸다. 주공께서는 진나라의 청을 수락하지 마십시오.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게 마련입니다. 지금까지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여 이익을 취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괭나라는 우리 우나라의 입술에 해당합니다. 만일 괭나라가 멸망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진나라에 결코 길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공은 고개를 돌려 간언을 올린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 인물은 다름 아닌 궁직이었다. 궁직이는 지혜와 경륜이 깊은 우나라의 재상이었으며 우공이 그릇된 행동을 하려 할 때마다 바른 말로 이를 막곤 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우공은 속으로 궁직이를 건방지고 귀찮게 여겼다. 이번에도 자신의 결정을 저지하자 우공은 화가 치밀었다. 진원공이 귀중한 보물을 아끼지 않고 과인과 사귀기를 청하는데 과인이 어찌 길 하나 빌려주는 것 가지고 생색을 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진과 우나라는 같은 희성이 아닌가? 그대의 말은 너무 지나치다. 궁지기는 우공의 반응에도 주저하지 않고 다시 답했다. 진과 우나라가 같은 희성이라 하여 마음을 놓는 것은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일찍이 진원공은 같은 족속의 환숙과 장백의 후예들을 모조리 사륙한 바 있습니다. 진원공은 결코 친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공은 궁지기의 끊임없는 간언에 더욱 화를 냈다. 하물며 우나라의 애정을 품을 리가 없다는 말이오. 진원공이 환숙과 장백의 자손을 해친 것은 그들이 반역을 도모했기 때문이요. 괴공 역시 현재 매우 거만하며 자신이 마치 서방의 패공인 듯 행동하고 있지 않소. 그런 괭나라와 사귀는 것보다는 보물을 아끼지 않는 진나라와의 동맹으로 영세화평을 누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소? 그러나 궁지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말했다. 진나라가 괵을 멸망시킨 후 반드시 돌아가는 길에 우리나라를 칠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궁지기의 간언이 끊이지 않자 우공은 결국 분노를 터뜨렸다. 그대처럼 의심한다면 대체 어느 나라와 우호를 맺겠단 말인가? 그대는 당장 물러가라. 그리고 더 이상 과인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이는 사실상 궁지기의 파직을 암시하는 말이었다. 궁지기는 어이가 없고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우공을 설득하려 했지만 곁에 있던 백리애가 그의 소매를 잡아채 궁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 밖으로 나온 후에도 궁지기는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백리애에게 타박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공께 간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말리는 것이오. 그러고도 우나라의 대부라 할 수 있소? 그러자 백리애는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듣기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귀한 구슬을 길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옛날 관용봉이 거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간이 주왕에게 주살당한 것도 그들이 끝까지 간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께서 너무 지나치게 가나다가는 신상의 위험이 닥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궁지기는 맥이 풀려 다시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아, 우나라는 반드시 망할 것이오. 벼랑간 궁지기의 눈빛에 강렬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백리애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는 망국의 신하는 되고 싶지 않소. 차라리 그대와 나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나 백리애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떠나려면 혼자 떠나십시오. 만일 나까지 데려가면 대부의 죄는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나는 나라가 망한 뒤에 떠나겠습니다. 그리하여 궁지기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우공이 끝내 순식의 청을 받아들여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깊은 탄식을 남긴 뒤 가족들을 데리고 어딘가로 떠나갔다. 그 후 궁지기를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공이 수국의 옥과 구룹의 말을 받고 진나라에 길을 빌려주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순식에 의해 전해졌다. 이 소식을 들은 진원공은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찼다. 이제 군대를 일으켜 괵나라를 치면 되겠소? 순식은 공손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가합니다. 진원공은 다시 고민하며 물었다. 아무래도 과인이 직접 나서는 것이 좋겠지요. 이에 순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번거롭게 주공께서 친히 나서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진원공은 흥미로워하며 다시 묻기를 그대 혼자 괵나라를 치겠다는 뜻이오? 순식은 곧 대답했다. 아닙니다.
신은 전쟁에 능하지 못합니다. 군대를 지휘할 장수 한 사람을 천거하겠습니다. 진원공은 눈길을 돌려 다시 물었다. 누구인지 말해보시오. 순식은 곧 추천했다. 대부 이극이면 능히 괭나라를 멸하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극. 진원공의 얼굴에는 뜻밖이라는 기색이 떠올랐다. 이극은 과거 세자 신생의 스승이자 그를 돕던 인물이었다. 만약 이극이 장군으로 임명되어 공을 세운다면 이는 신생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진원공은 처음부터 신생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 순식에게 공을 세우게 하려던 터였다. 이극이라면. 진원공이 탐탁치 않은 기색으로 머뭇거리자 순식은 미소를 띠며 차분히 말했다. 물론 이극은 세자의 스승이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극은 자신의 안전과 출세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그의 지위와 벼슬이 높아지면 신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진원공은 순식의 말에 의아함을 느끼며 되물었다. 그러니까 이극에게 공을 세우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의 지위를 높이자는 말이오? 순식은 확신에 차답했다. 그렇습니다. 이극이 대신에 반열에 오른다면 해제 공자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신생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원공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순식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손을 치며 감탄했다. 태공망이 살아 돌아온들 어찌 그대의 지혜에 미칠 수 있겠소. 진원공은 즉시 대부 이극을 불러 대장으로 임명하고 순식을 부장으로 삼아 괭나라 정벌을 명령했다. 예상치 못한 임명에 이극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세자 신생이 대장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대장직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를 받아들였다. 세자를 보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리하여 이극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괭나라 정벌군은 도성 강성을 출발했다. 총병력은 병차 400승에 달하는 대군으로 진나라의 상군과 하군 병력을 모두 동원한 막강한 군대였다. 그들이 우나라 도성을 지나던 무렵이었다. 우공은 친히 나와 이극과 순식을 환영하며 말했다. 과인이 진나라로부터 귀한 보물을 받고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비웃을 것이오. 우리도 군대를 내어 진나라를 돕겠소이다. 이에 순식은 미리 준비한 계책을 떠올리며 미소를 띠고 우공을 향해 말했다. 군우께서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돕는다 하시니 고맙습니다만 이를 사양하겠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하양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순식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우공은 의아해하며 물었다. 하양관은 괭나라 땅이요. 과인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남의 나라 땅을 어떻게 쓸 수 있단 말이오. 순식은 껄껄 웃으며 설명을 이어갔다. 외신이 듣기에 괴공은 견윤과 상전에서 싸우고 있으나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우께서 괴공에게 원군을 보내겠다고 하시고 대신 진나라의 군사들을 비밀리에 파견하십시오. 그러면 하양관은 자연스럽게 우리 손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군우께서 하양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와 괭나라가 동맹국이라는 점을 이용한 순식의 계책은 매우 교묘하고도 섬뜩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공은 그 지혜에 감탄하며 답했다. 기막힌 계책이요. 과인이 곧 우나라 병사들의 갑옷과 투구를 내어드리겠소. 진군이 우나라 병사의 복장을 갖추고 움직이는 동안 우공은 하양관을 지키고 있던 주지교에게 원군을 보낼 뜻을 전했다. 우나라 병사로 가장한 이극과 순식은 다시 우나라를 떠나 괭나라의 하양 땅으로 들어섰다. 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오히려 괴군의 환대를 받으며 이동할 수 있었다. 하양관의 수장 주지교 역시 우나라 병사들이 지원군으로 왔다는 소식에 성문을 활짝 열고 환영했다. 성문 위에서 주지교는 소리쳤다. 어서 오시오. 이렇게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오시니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관문으로 들어온 진군이 병차에서 내리자마자 갑자기 수비병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하양관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고 주지교는 뒤늦게 사태를 파악했지만 이미 관문을 닫기에는 늦었다. 이극은 먼저 성안을 장악하며 하양관을 완벽히 점령했다.
주지교는 저항하려 했으나 진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그는 포로가 되어 이극과 순식 앞으로 끌려왔다. 순식은 주지교를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 같은 충신을 변방으로 내모는 궤공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이번 기회에 우리 주공을 섬기는 것이 어떻겠소? 주지교는 순식의 너그러움에 감격했다. 또한 자신이 성을 빼앗긴 죄로 궤공에게 받게 될 처벌이 두려웠기에 그는 순식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며 복종할 뜻을 밝혔다. 순식은 주지교의 충성과 결심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잘 생각하셨소. 이제부터 우리는 한 식구요. 그는 친히 주지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며 그의 뜻을 격려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극과 순식은 주지교를 선봉장으로 내세워 괭나라의 수도인 상향성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다. 상향성은 오늘날 하남성 서면 동남쪽 일대에 위치한 곳으로 황하 연안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진나라 군대가 원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다. 황하 강변에 이르자 진군은 배편이 마련되지 않아 행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어쩌면 좋겠소? 이극은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순식도 깊은 고민에 빠졌다. 배를 징발하려면 시일이 꽤 걸릴 터인데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주지교는 괭나라 내에서 인심이 두터운 대부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진나라 귀화 소식이 퍼지자 황하 연안을 지키던 괭나라 군사들이 배를 가지고 속속 진군에 투항하기 시작했다. 이극과 순식은 괭나라의 하향성을 손쉽게 점령한 데 이어 수백 척의 배를 확보하며 진군의 원정기를 순조롭게 준비했다. 상전 들판에서 견용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궤공추는 승패가 나지 않는 상황에 점점 초조함을 느꼈다. 그는 주지교를 데리고 왔더라면 하고 후회하며 그를 하향으로 좌천시킨 결정을 자책했다. 바로 그때 궤공의 진영으로 급보가 들어왔다. 진나라 장수 이극과 순식이 하향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장수 주지교는 진군에 항복하여 선봉장이 되어 상향성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궤공은 대경실색하여 서둘러 외쳤다. 속히 우나라의 원군을 청하라. 그러나 척후병이 전해온 또 다른 보고는 궤공을 더욱 놀라게 했다. 우나라는 이미 진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향성이 함몰된 것도 우나라가 도와준 결과입니다. 궤공은 이 말을 듣고 눈앞이 아찔했다. 혼란스러움에 생각이 멈춰버린 그는 한참 만에야 겨우 자신을 가다듬으며 명령을 내렸다. 철군하라. 궤군은 상향성을 향해 서둘러 퇴각했지만 회군하는 후미를 견용이 맹렬히 추격하며 공격했다. 그 결과 궤군은 큰 피해를 입었고 상전 들판을 벗어나 겨우 상향성에 도달했을 때 뒤따르는 병차는 고작 수십 승에 불과했다. 절망에 빠진 궤공은 성 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굳게 닫고 방어에만 몰두했다. 모든 것이 암담했고 어떤 계책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주지교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한편 이극과 순식이 이끄는 진군은 서서히 상향성을 포위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이극은 서두르지 않고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상향성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가운데 진군은 8월부터 성을 포위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넉 달이 흐른 12월까지도 포위는 계속되었다. 성 안에서는 식량과 연료가 모두 고갈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울부짖었다. 그 사이 궤공추는 결사대를 조직하여 여러 차례 포위망을 뚫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궤군은 점점 지쳐갔다. 순식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주지교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다. 바로 지금이요. 그날 오후 주지교는 여러 통의 편지를 써 화살에 끼워 성 안으로 보냈다. 궤공은 군사들이 주워온 편지를 읽어보았다. 편지에는 항복하여 종묘라도 보존하라는 권고가 담겨 있었다. 궤공추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했다. 우리 괭나라는 대대로 주왕실의 경사직을 수행해왔다. 어찌 일개 후작 따위에게 무릎을 꿇을 수 있으리요. 그날 밤 궤공은 식솔들만 데리고 몰래 성문을 빠져나가 낙양으로 도주했다.
이극은 이 사실을 알았지만 굳이 추격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성안의 군사와 백성들은 괴공이 이미 달아났음을 알고 놀랐다. 곧 성안은 항복을 논의하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항복하여 살 길을 도모합시다. 괭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순간 상향성의 백성들은 진군을 환영하기 위해 거리로 달려나가 성문을 활짝 열었다. 이극과 순식은 환호를 받으며 성안으로 들어갔다. 일체의 약탈과 방화를 금한다. 이를 어기는 자는 차명에 처하리라. 이 명령은 백성들의 민심을 달래는데 큰 효과를 냈다. 대부분의 괭나라 귀족들은 이극과 순식 앞으로 나와 투항 의사를 밝혔고 항복하지 않은 일부 귀족은 성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성안의 질서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순식은 곧바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이제 돌아가는 길에 우나라를 손에 넣읍시다. 순식은 이극에게 귓속말로 지시를 전하고 동시에 진원공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다. 이극은 괭나라의 부고에서 재물을 모두 가져와 우나라 도성으로 가서 우공에게 바쳤다. 약속대로 괭나라의 재물을 모두 우나라에 드립니다. 이극이 바친 재물을 본 우공은 기쁨에 찬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극과 순식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두 사람을 궁으로 초대해 연일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던 중 척후병이 급히 달려와 우공에게 보고했다. 진원공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와 도성 교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공은 놀라며 물었다. 진원공이 어째서 이곳까지 온 것일까? 척후병은 답했다. 진원공께서는 이극이 아직 괭나라를 평정하지 못한 줄 알고 도우러 오신 모양입니다. 우공은 의욕이 풀리자 환히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진우와 직접 만나 우호를 다지려 했었는데 때마침 잘 오셨구나. 우공은 서둘러 의전을 갖추고 교외로 나가 진원공을 영접했다. 진원공은 우공을 보자마자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우리 군대가 이미 괭나라를 평정했다는 소식을 여기 와서야 알았소이다. 오지 않아도 될 것을 공연히 귀국에 폐를 끼치게 되어 미안하오. 우공은 서둘러 진원공의 말에 답했다. 별 말씀을. 기왕 예까지 오셨으니 두 나라 간 우호를 다지는 뜻에서 사냥이나 한바탕 합시다. 우리나라 기사는 사냥터로 유명하지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진원공과 우공은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기산으로 향했다. 우공은 진원공에게 우나라 군대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 성안에 가장 좋은 무기와 병차, 말을 모두 동원하여 사냥을 준비했다. 두 나라의 군사들은 두 패로 나뉘어 사냥을 진행했고 우공과 진원공은 높은 언덕에 올라 군사들의 사냥 모습을 관찰하며 흥미롭게 시간을 보냈다. 때로는 직접 병차에 올라 짐승을 쫓으며 사냥에 참여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몰랐다.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했지만 두 나라의 군사들은 사냥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우공에게 보고했다. 멀리 도성 쪽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안에 화재가 난 듯합니다. 화재. 우공은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곁에 있던 진원공은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민가에서 불이 난 것이겠지요. 성안 사람들이 알아서 끌 것입니다. 기왕 시작한 사냥이니 한 번만 더 짐승을 몰아봅시다. 우공은 다시 병차에 오르려던 순간 저편에서 대부 백리애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아무래도 성안에 변란이 일어난 듯 싶습니다. 주공께서는 속히 환공하셔야 합니다. 우공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진원공에게 결례를 무릅쓰고 말했다. 안 되겠소. 결례인 줄 알지만 과인은 먼저 도성으로 가보아야 할 것 같소. 이에 진원공은 흔쾌히 답했다. 정이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여기서 좀 더 사냥을 하겠소이다. 우공은 급히 친위대를 이끌고 도성을 향해 출발했다. 도성 외곽에 다다르자 저편에서 백성들이 떼를 지어 몰려오고 있었다. 피난민임이 분명했다. 우공은 말을 멈추고 물었다. 무슨 일인가? 백성들 중 한 사람이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진나라 장수 이극과 순식이 주공께서 성을 비우신 틈을 타서 성 안으로 쳐들어와 궁성을 점령했습니다. 그제야 우공은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그는 외쳤다. 간교한 놈들이로다. 속히 병차를 몰아 진군을 공격하라.
우공의 친히 되는 급히 도성으로 달려갔지만 피난민들의 말처럼 이미 성은 진군의 손에 넘어간 상태였다. 도착한 우공은 성루 위에 서 있는 진군의 대장 이극을 발견했다. 이극은 우공을 내려다보며 크게 웃으며 말했다. 지난번에는 군우께서 우리에게 길을 빌려주셨고 이번에는 다시 우리에게 나라까지 내주셨으니 이 어찌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공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며 외쳤다. 이놈! 성을 공격하라. 그의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 위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둥둥둥 그와 함께 빗발치듯 화살이 쏟아져 내려왔다. 우공은 어쩔 수 없이 군사를 물리며 좌우를 향해 물었다. 사냥 나갔던 군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느냐? 어서 가서 빨리 불러오라. 곧 한 병사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기산에 남아있던 군사들은 모두 진군의 습격을 받아 전멸하거나 투항했습니다. 진원공은 지금 우리 병차와 말을 몰수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이곳으로 진격해오는 중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공은 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내가 지난날 궁지기의 말을 듣지 않다가 마침내 이 꼴이 되었구나. 우공은 옆에 있던 백리애를 돌아보며 타박하듯 물었다. 그때 그대는 어찌하여 과인에게 간하지 않았는가? 백리애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답했다. 주공께서는 대신인 궁지기의 간언조차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신의 말을 들으셨겠습니까? 신이 간하지 않은 것은 다만 이곳에 머물며 오늘까지라도 주공을 모시기 위한 마음에서였습니다. 우공은 절망감 속에서 탄식했다. 아,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쳤다. 뒤편에서 병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양성을 지키다가 진나라에 항복했던 괭나라 장수 주지교가 병차를 몰고 오고 있었다. 우공은 주지교를 보자 얼굴이 붉어졌지만 주지교는 병차에서 내려 우공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우께서는 순식이 내민 보물에 눈이 어두워 괭나라를 적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 결과 군우 또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우공은 말없이 침묵했다. 주지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차분히 덧붙였다. 하지만 저는 군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된 바에 타국으로 도망가는 것보다는 진원공에게 항복하고 사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우공은 주지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의 처지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던 중 진원공이 직접 그곳에 도착해 사람을 보내 우공을 자신의 군막으로 청했다. 우공에게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군막으로 향해야 했다. 진원공은 우공을 보며 얼굴 가득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과인이 여기 온 것은 귀국과 영원히 우호하기 위함이요. 하지만 그 뒤 진원공은 우공을 군중에 가두어 버렸다. 그 순간에도 백리애는 자청하여 우공의 곁에 머물렀다. 이 모습을 본 항복한 한 군사가 백리애를 비웃는 어조로 물었다. 망한 군주 옆에 머물러 있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을 것입니까? 백리애는 고개를 들며 흔들림 없이 답했다. 나는 오랫동안 우나라 국록을 받아온 몸이다. 어찌 주공을 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주공 곁에 머무는 것은 지난날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함이지 결코 이득을 바라서가 아니다. 다음 날 진원공은 우나라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성을 점령한 순식이 왼손에 수국의 옥을 들고 바른 손에는 말곶비를 잡은 채 진원공을 맞이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신의 계책이 이제 성사되었으므로 이 두 가지 보물을 주공께 반환합니다. 진원공은 미소를 지으며 간단히 답했다. 수고하시었소. 이로써 우나라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우공이 남긴 것은 단 하나 바로 가도멸객이라는 고사성어였다. 이 사건을 두고 후세의 시인은 우공을 비웃으며 다음과 같이 읊었다. 구슬과 말이 비록 지극한 보물이라 할지라도 어찌 한나라의 사직에 견줄 수 있으리요. 순식의 계책을 묘하다 하지 마라. 우공이 그만큼 어리석었을 뿐이다. 한편 진나라에 귀화하여 대부가 된 주지교는 백리애의 비범한 재능을 알고 그를 찾아가 말했다. 이제 우나라는 망했소.
그대의 재능을 이대로 썩히기 아까우니 진나라의 벼슬 하여 공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오? 그러나 백리에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거절했다. 다른 곳으로 떠날지언정 내 어찌 원수의 나라에서 벼슬을 할 수 있으리요. 주지교는 백리에의 이 말을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받아들였고 그 뒤로 그는 백리에를 원수보다 더 미워하게 되었다. 건방진 놈 어디 두고 보자.